여러분 교재 162쪽이고요. 요청이 합격서도 이렇게 같이 변기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란색으로 합격서 페이지도 변기했어요. 앞에 거는 기본서, 뒤에 거는 합격서. 자, 이제 주택시장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택시장 분석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주택의 수요 공급을 따지는 거예요. 주택의 수요 공급을 따지는데 주택 서비스라는 용어를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물리적 주택이거든요. 이게 똑같지가 않아. 분석하려고 하니까 다 달라. 다 다르고 이것을 사고 팔고 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산 갑돌이가 예로부터 얻는 만족, 갑이 물리적 주택으로부터 얻는 만족을 주택 서비스란 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재로부터 얻는 만족이 뭔데? 예, 효용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가족의 안전, 사생활의 보호, 안식처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학자들은 뭐라고 만들었다고? 그죠, 주택 서비스. 그럼 앞으로 주택시장 분석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택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주택 서비스의 수요와 주택 서비스의 공급에 의해 주택 서비스의 가격이 정해지고 주택 서비스의 양이 정해진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도 마찬가지야. 토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토지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주택 서비스를 이렇게 얻으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싸잡아서 아까 말한 사생활의 보호라든가 안식처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가족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다 얻으려면 어차피 물리적 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린 분석 대상은 주택 서비스를 분석 대상으로 하지만 그 결과로 주택 서비스를 수요하면 물리적 주택을 따라서 수요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로부터 물리적 요거로부터 얘가 파생되기 때문에 주택 서비스의 수요를 보는 수요, 얘를 파생 수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주택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 유량과 절약 얘기 좀 다시 짚을게요.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유량과 절약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알 때까지. 나는 소득이 왜 유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알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누구나 소득은 기간 동안에 벌지 절대로 소득이나 수익은 순간에 못 벌어요. 근데 자꾸 나는 순간에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하는 분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봐봐요. 일을 시켜요. 사람을 고용하고 너 순간에 일해. 자, 순간에 일해. 지금부터 시작 끝. 일당 얼마. 이렇게 주면 좋죠. 근데 최소 1시간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급이라 그래. 그래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동안 일하는 거. 하루 동안은 1급 또는 1당. 일주일 일하면 주급.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 싸잡아서 뭐라 그러는데? 그걸 임금이라고도 하고 월급이라고도 하고 소득이라고도 하고 수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말은 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인 거예요. 나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좀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셔야 서둘지 마세요. 막 외지 마시고. 막 외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과 이게 연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막 외는 게 아니에요.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지 알겠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잘 와닿지 않아요. 난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지나면 매칭이 돼. 아셨죠? 서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기간을 정하자고요. 우리가 2년 이하는 만들 수 없어. 그럼 단기에는 공급을 늘릴 때 기존 걸 갖고 공급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기존 주택 공급량 그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기는 절량의 개념으로 공급량을 분석한다고. 근데 이제 2년 이상을 장기라고 하자고요. 그 2년 이상은 주택의 최소 공급 시간을 2년으로 잡으면 2년 이상은 공급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2년 이상의 시간은 장기로 가면 기존 주택은 뭐로 분석하고 절량으로 분석하고 신규 주택은 유량으로 분석해서 장기에는 절량과 유량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근데 난 모르겠어요.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좀 기다리라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조금 기다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단기는 주택을 짓는 기간이 2년이면 2년 이하를 단기, 2년 이상을 장기라고 우리가 규정한다면 단기는 기존 주택량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 기존 주택 공급량은 절량이다. 장기로 가면 기존 주택은 절량으로 분석하고 신규 주택은
만든 거니까 유량으로 분석하고. 뭔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 주택 유량의 수요량. 주택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유량의 수요량은 말을 쓸 때 이렇게 나와요.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기간이란 말을 붙여야지.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저량의 수요량은 똑같은데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말하면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기간 동안에 요거 기간에 공급되는 양이에요. 근데 저량의 공급량 그러면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시점에 여러분 시점에 공급될 수 있게 없게? 없으니까 시점에 존재하는 양이야. 그러니까 수요는 이것만 다른데 공급은 이것만 다른 게 아니라 요 글자도 달라져 이렇게. 이게 옛날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요와 소요 개념 좀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수요를 디맨드라 그러고 소요를 니즈라고 하는데 그 차이를 잠깐만 이야기하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건 수요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구매력 있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주택이 필요 안 필요해? 어떤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던데 돈이 없어도 주택은 필요하거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량을 측정하는 것은 소요 개념이에요. 돈 없어. 근데 주택은 필요해. 몇 차가 필요한지 그 필요량을 측정하는 건 뭐라고요? 소요 개념. 그러면 얘는 뭐다?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면 돼. 돈 있으니까. 근데 얘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면 주택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정부가 개입해 줘야 돼.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걸 이렇게 말해요. 복지.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지.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이 복지를 위해서 개입하는 걸 정책.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회 복지 정책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적용 원리를 보면 이는 맡기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얘는 돈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걸 방임 그래요. 방임 이렇게. 경제적 기능. 얘는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개입해야 돼. 따라서 시장에 개입하는 원리예요. 그건 정치적 기능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외워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무조건 외우고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공부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니까. 어차피 못 외운다니까. 못 외워요. 그런데 자꾸 외우려니까 어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군 하고 대비시키라니까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돈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매력 없는 사람들, 저소득, 소득이 없는 사람, 저소득 계층들, 무주택 서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대표적으로 주택을 사는 아파트 분양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분양 신청하는 거. 이건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대비시키면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저소득층들에게 장기로 그리고 아주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이 발달한다면, 주택금융이 활성화된다면 소요가 수요로 바뀔 수도 있다. OX. 그게 주택금융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소요를 수요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 주택시장의 여과과정 이야기해 볼게요. 여과과정이에요. 필터링. 설명 들어보세요. 편하게. 자, 주택이 처음에 지어졌어요. 근데 잘 지어졌겠지. 새 거니까. 신축주택. 갑이 살아요. 수명을 저거 주택의 수명을 50년 잡을 텐데 10년씩 주인이 바뀐다고 합시다. 10년 단위로. 10년 살았어.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 그럼 주택이 낡아졌겠죠. 금이 하나 갔네? 이거 금이에요. 그럼 을이 들어와 살아. 누가 더 부자게? 갑이 더 부자예요. 을은 소득이 낮은 사람. 10년 살고 이사 갔어. 그러면 금이 또 갔겠지. 병이 들어와 살아. 10년 또 살아. 또 낡았죠. 금이 또 갔어. 정이 들어와 살아. 더 낡았죠. 그러면 이제 금투성이야. 그러니까 저런 집을 금집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게요? 불량주택이라 그래. 누가 사요? 갑을 병정 다음 누가 나와? 무. 민법에서 갑과 을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병까지도 보통 나온 다음에 간혹 정까지 나오면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고 무까지 나와버리면 엄해해버리죠. 갑을 병정 무의 순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 순으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소득계층이 바뀌는. 저 주택은 몇 채야? 지금? 5채 아니야. 한 채의 모습이야. 집주인만 바뀐 거야. 주택은 그대로 있고 집주인이 바뀌어가면서 주택을 이용하는 이 과정을 하향여과라 그래요. 그리고 하향여과의 끝 트머리에 무슨 주택이 있다? 불량주택이요. 불량주택의 원인은 뭘까?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요. 저 가만 물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무야, 너는 왜 불량주택에 살아? 너는 원래 금간주택을 좋아해? 그럼 무가 뭐라 그래요? 뒤집어져요. 돈이 없어서 그래 이 새끼야 그래. 그래서 원인이 뭐예요? 저소득이 원인이에요. 그거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저소득이 원인이에요. 그럼 근본적인 대책은 철거 아니에요. 철거만 무 갈 데 없어요. 그럼 철거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소득이 높아져야 돼요. 실질 소득 향상. 살라고 애원해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량주택은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 이런 주택들이 쭉 모여있는 동네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런 주택들을 저가주택이라고 있어 보이게 표현해요. 그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거든요. 허러 그리고 새 주택을 지어.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세 글자로 재개발. 보통 재개발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구분할 줄 아시죠?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해. 양호한데 노후 불량주택만 떨어내고 다시 지어. 뭐예요? 그럼 재건축이 꼭 아파트만 다시 짓는 게 재건축 아닌 거 아시죠? 단독주택 지역이라도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다시 지으면 재건축이 되죠. 그럼 단독주택 지역 재건축입니다. 그러나 대개 저소득층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양호할 리가 없기 때문에 싹 다 떨어내고 기반시설도 새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지. 자, 그럼 재개발을 했네. 재개발하면 어떻게 돼? 그동안에 그 동네가 쨍하고 볕들날이 돼. 그럼 쨍하고 볕들날이 돼서 새 주택으로 지어요. 그러면 부자가 들어 살아요.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밀려나. 우리나라의 경우 80% 정도가 부자들로 채워지고 나머지 20%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상향여가라 그래요. 그게 재개발 등으로 인해 주택이 새 주택으로 바뀌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걸 상향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 기준을 정해보면 위쪽은 우리가 좀 괜찮은 주택을 학술적으로 말해야 되니까 고가주택, 여기는 저가주택 이렇게 구분합니다. 주택 5채가 아니라 낡아지는 모습이고 집주인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여가과정, 하향여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 고가주택들이 모여있는 거 시장으로 구분하면 고가주택 시장, 저가주택들이 모여있는 저가주택 시장. 자, 질문합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틀을 만들어야 돼. 시험 문제를 잘 하려면 고가주택 몇 채? 5채. 저가주택 몇 채? 5채. 총 주택시장의 주택 몇 채?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이에요. 고가주택 5채, 저가주택 5채, 주택시장의 총 주택 10채. 이렇게 놓고 시작할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나중에 이 부분이 되게 쉬워. 여기 TV에 보면은 이렇잖아. 여자 주인공 사는 동네, 여자 주인공 집. 여기 예, 본부장님 사시는 곳. 옛날에는 실장님인데 본부장님으로 바뀌었더라고. 그죠? 네, 그럼 그걸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하튼 그래. TV에서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데려다주고 막 그렇게 하고, 그죠? 네, 그래요. 하여튼간 중요한 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지역이 이렇게 존재하죠. 자, 근데 여러분 말이죠. 여기 주택이 낡아졌어. 금이 가기 시작했네. 그러면 집주인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수리해. 그걸 이렇게 말해요. 집주인이 리모델링한다, 수리한다, 아니면 더 나가서 재개발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싸잡아 일컫는 말이 계량비용이라 그래. 뭐라 그래? 계량비용. 근데 계량비용 1억 들었네. 수리비용 1억 들었어요. 리모델링비 1억 들었어요. 근데 가격이 1억 이상 올라가. 얘가 왜 수리하면 1억 이상 올라가는지 아세요? 얘네들의 영향이에요. 얘네들은 뭐야? 고가주택이잖아. 그러니까 유리한 영향이게 불리한 영향이게? 유리한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유리한 것, 긍정적인 걸 플러스라 그래요. 불리한 것, 부정적인 걸 마이너스라 그래. 긍정적, 유리한 걸 한자로 정이요. 정과 대응해서 불리한 것, 부정적인 건 부요. 또 정을 양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얘는 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런 건 정의의 부효과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수리해요. 그래서 고가주택으로 있어. 그러나 얘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네. 그럼 영향이 별로 없어. 그러면 개조나 수선하느니
왜냐하면 수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인데 가격은 5천밖에 안 올라가요. 그럴 바에는 딴 데로 이사 가요. 이사 가면 이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채워요. 그걸 하향여과를 한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저소득층이 여기 들어올 때 여기는 아직 부자들이죠. 부자들인 이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으면서 야, 드디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울려 살게 되었군요. 이런 건 동화책에서 나오는 말이고 현실과 우리 부동산학 책에서는 그런 말은 절대 안 나와요. 그걸 뭐라고 말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어쭈 어우 자존심 상해 어쭈 이렇게 해요. 그걸 학술적으로는 어쭈를 침입이라 그래요. 이게 인간 생태학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생태학 용어에서 있는 용어라고 침입이란 말이 다른 개체가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나와 어울릴 수 없는 다른 개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 침입이 계속되네. 여기도 그럼 뭐죠? 저소득층 주거적으로 바뀌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승 또는 천의, 승계 등으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의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인간 생태학 용어예요. 인간 생태학 용어를 도시 이론에 적용하면 도시 생태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가정과 앞으로 도시 공간구조 이론의 동심원 이론에서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오늘 뒷부분에 제가 또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소득층 주거적으로 계승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주택의 공급과 고가주택 시장에서의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여기는 주택을 못 짓게요. 왜 못 짓겠느냐? 저소득층들을 위한다면서 왜 주택을 새 것을 못 짓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택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잘 지으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10년이나 혹은 20년쯤 살 수 있도록 허접하게 주택을 짓는 건 자원의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택을 어떻게 해서 써라? 이렇게 내려받아 써라. 따라서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주택 공급은 하향여과를 통한 공급만 있어요. 절대 신축은 없어. 고가주택 시장에서만 신축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둘로 구분하면 고가주택 시장에서의 주택 공급은 뭘 통한 공급? 신축을 통한 공급. 저가주택 시장은 하향여과를 통한 공급. 됐나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 상태로 가요. 이제 우리는 기본 틀은 돼 있어. 이제 여가 가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쩌고 저쩌고 말이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주택이 낡아지면 소득 계층에 따라 집주인이 바뀌는 것, 그게 여가 가정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그거를 시험 문제와 매치시키란 말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뭐라고 오늘 강의 끝나고 기본서 읽으라고. 근데 쫙 읽었는데 양이 많아. 페이지가 두껍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합격서로. 그리고 이제 복수 문제 또 풀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다음 여가 가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여가? 하향여가, 상향여가. 그러면 여러분 소득 계층이 낮은 계층으로 바뀌면서 소득 계층이 낮은 계층으로 바뀌면서 집주인이 바뀌어가는 과정은 하향여가. 그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고? 불량주택. 그런데 재개발 등으로 인해 헐어버리고 새 주택 짓는 것은 상향여가. 그런데 이런 여가 과정은 주로 하향여가라는 걸 통해서 저가주택 시장의 주택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택시장에서 하향여가라는 걸 통해서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5채 했었죠. 근데 2채가 더 저소득층이 살게 되면 저가주택 시장의 주택이 몇 채가 되는 거야? 그렇죠. 7채 늘어났지. 그래서 이렇게 하향여가라는 걸 통해서 주택시장의 주택이 늘어나요. 그럼 이제 고가주택은 2채가 부족해졌죠. 거긴 줘야지. 신축.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울려 살지 않지만 그렇게 가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그 다음 여가 가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진짜 못 살았던 시절에 많이도 났어요. 옛날에는 형제 자매 10명이라고 가정해봐요. 8명이라고 가정해보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선한데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진짜 인자하신 선생님이셨어요. 그 지금도 서른하게 선명하게 기억납니다만. 근데 인구 조사를 했던 것 같아. 가족 관계 조사를 했던 것 같아. 어린이들이니까 이렇게 말해. 엄마 아빠 빼고 이렇게 형제 자매겠죠. 그 선생님이 말하신 지금 선지자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빼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다 빼고 같이 이제 동기가 물어본 거죠. 한 명인 사람 손 들어봐요. 두 명인 사람 손 들어봐요. 6명인 사람 손 들어봐요. 7명인 사람 손 들어. 얘가 계속 손 들어.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 이렇게 보내요. 엄마 아빠 빼고 12명이라 그랬어요. 12명. 애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빼고 12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아이를 내가 만날 일이 없으니까 진짜 12명인지 12명을 잘못 알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누군가가 되게 발달된 아이가 있었나 봐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미개인이라고 걔한테. 미개인이라고. 걔한테. 그래서 걔 별명이 미개인이었거든요. 저도 놀렸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웃으니까 미개인. 저 어릴 때 잘 몰랐어요. 미개인이 뭔지. 미개인 그랬는데. 놀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놀렸던 그 어린이가 있었는데 반이 12명 그랬는데요. 사실 그게 가능한 게 저희 큰 집만 하더라도 큰어머니가 열을 낳았거든요. 둘인가 셋인가? 세상을 먼저 떠났고. 네, 진짜 많이 났어요. 근데 10명이 있는데 가족이 10명이 있는데 가난하잖아. 옷을 첫 번째 맞춰 사는 거야. 아들하고 딸을 구분 안 해. 그러려면 옷을 어떻게 사야 돼? 어중쩡한 색깔로 사야 돼. 그래 내려받아 입는 거지. 내려받아 입다면 이게 말이죠. 한 5번째나 6번째쯤 입다 보면요. 옷이 막 구멍이 나고 헤어져. 그 10번째 아이 막내는요. 그 옷을 물려받을 때는 그게 옷인지 걸레인지 구분이 안 가. 근데 말이죠. 제법 좀 사는 집이면요. 옷을 그래도 메이커 사. 메이커를 사잖아요. 그러면 저 막내도 괜찮은 옷을 물려받아.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셨죠? 그게 이 말이야. 여가 가정이 긍정적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럼 괜찮은 주택을 저소득층도 물려받게 돼. 그러니까 주택을 처음부터 50년 지을 거 아니라 55년 쓸 수 있도록 잘 짓잖아요. 그러면 여가액가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주거의 질도 개선되고 주택의 양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5년 동안 더 쓸 수 있으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저가주택 시장과 고가주택 시장의 장단기 효과를 살필 거예요. 지금부터. 아까 제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단기와 장기 효과를 따질 텐데 고가주택 몇 채를 했죠? 5채. 저가주택 몇 채를 했죠? 5채.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을 고소득층들한테 줘요? 저소득층들한테 줘요? 저소득층한테 보조금 줬네? 보조금 줬더니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었어요. 보조금 받은 저소득층들의 수요가 늘었다고. 원래 얼마였는데? 저가주택 몇 채? 5채. 그러니까 수요도 5, 공급도 5였는데 수요가 5에서 7로 늘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수요가 느니까 어때요? 임대료가,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올라가겠지. 임대료가 올라가면 저가주택 시장에서 나름대로 초과이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윤이 발생했으니까 공급이 늘어야 되겠죠. 근데 저가주택의 공급 신축을 통해 늘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늘 수밖에 없다? 예, 하향여가를 통해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향여가를 통한 하향여가가 발생해. 신축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향여가를 통한 공급의 증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가주택의 공급이 늘었어요. 수요가 5에서 7이니까 공급도 5에서 7로 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임대료도 올라가는 만큼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이윤이 사라지겠지. 자, 그럼 저가주택 몇 채가 됐어요? 7채가 된 거야. 저가주택량은 늘어났고 임대료는 올랐다가 떨어져서 제자리로 왔으니까 불변인 거지. 따라서 장기에 임대료는 불변이고 주택량은 증가했다. 어떻게 증가했느냐? 하향력을 통해 증가한 거예요. 그럼 고가주택은 몇 채로 바뀌었어요 이제? 고가주택 3채로 바뀌었지. 2채가 내려갔으니까. 고가주택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5에서 3으로. 고가주택의 양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임대료가 올라가겠지. 그럼 나름 초과이윤이 발생하겠네요? 그럼 그 시장에 기업이 들어와서 공급을 늘려야겠지. 신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따라서 신축을 통한 공급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겠지. 초과이윤이 사라져요. 감 잡으셨어요? 외우시지 못해도 돼. 이 과정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시면 된다고. 그래서 고가주택, 저가주택 5채 놓고 시작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가주택 시장, 저가주택 시장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거 분리를 이야기할 때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 이렇게 나뉘는 현상을 주거 분리라고 그래요. 주거 분리가 뭡니까? 그러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나뉘는 거 그러면 김밥 몇 그릇 터지는 소리가 되고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뉘는 현상이에요. 근데 말이죠. 유념할 건 이 주거분리는 어떤 지리적으로 한정된 여기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도시 전체뿐 아니라 우리 동네 근처 이렇게 인접한 근린지역 내에서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놓고 봐도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나눠지기도 하고 작게 우리 동네 근처를 봐도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 어느 날 어느 신문에서 독자 투고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수도권에 같은 지역이고 같은 동인데 좀 신축 아파트 조금 으리으리한 신축 아파트 높인 고층 아파트와 조금 이렇게 기존의 아파트 낮은 층 한 15층 정도 되는 기존의 아파트를 갈렸다고. 그런데 같은 학교 아이가 놀러 갔어. 여기가 약간 이렇게 좀 놀러 갔어. 근데 아이가 놀러 갔는데 제 집이 엄청나게 컸겠죠. 근데 이 부자 아이가 이제 이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엄마가 쓴 거지. 30평대 아파트에 이 부자 아이가 놀러 온 거야. 그 이제 작은 그 아이는 천진난만하죠. 야 우리 술래잡기 하고 놀자.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한 거야. 니네 집에 숨을 데가 어딨니? 그걸 엄마가 독자 투고는 했었어요. 그 독자 투고는 제가 읽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야? 고소득층 저소득층이 한 동네에서도 나뉜다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그 소외를 어머니가 쓴 거죠. 아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주거분리는요. 서울 전체로 봐도 그렇고 지역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봐요. 요 주택 요거는 같은 고가주택인데 저가주택 쪽에 가깝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저가주택 경계 가까이에 있는 고가주택은 이거 가격이 좀 낮게 거래가 될까 높게 거래가 될까? 할인되어 거래가 돼. 이쪽에 가깝다고. 같은 저가주택이라도 얘 보세요. 얘 이쪽에 가깝죠. 얘 좀 높게 거래가 될까 낮게 거래가 될까? 높게 거래가 돼. 할증되어 거래가 돼. 자 이런 얘기도 시험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가주택인데 저가주택 가까이에 있는 요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가 되고 얘는 고가주택 경계 가까이에 있는 이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가 된다. 그 다음 여러분 유념할 것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집주인이 제가 아까 집 수리비용, 개량비용, 리모델 비용, 재개발 비용을 다 싸잡아 일컫는 말이라 그랬어요. 수리비용이 얼마냐면 1억. 근데 가치상승분이 1억 이상이면 집 수리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해요. 왜? 주변으로부터 긍정적 영향 받은 거니까. 이러면 고가주택으로 계속 남아. 왜냐하면 정해부효과. 근데 이러면 수리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럼 떠나간다. 그리고 그걸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저소득층이 들어올 거다. 그거 뭐예요? 하향여과. 하향여과를 다른 말로 두 글자 뭐라고 그랬어요? 침입. 침입이 계속되면 그 자리는 저소득층 주거적으로 바뀐다. 천이 혹은 계승. 그런데 소득이 낮은 계층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되게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개량비용이 집 수리비용이 3천만 원 들었다고 해봐요. 3천만 원 들어 수리했어. 근데 가격이 500만 원밖에 안 올라가. 이게 허다해요. 왜 그렇게요? 주변 주택들이 전부 저가주택이거든. 그러니까 정의의 비효과야, 부유의 비효과야? 부유의 비효과야. 혼자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아무리 소독을 하고 약을 다 쳐도 바퀴벌레 약을 다 쳐도 좀 지나면 와. 우리 집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며칠 후에 오느냐만 달라지는 거야. 우리 동네 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러다 보니까 부유의 비효과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일이 있다니까. 쨍 하고 볕들 날이 있다니까. 뭐요? 재개발된대. 그러면 이거는 뭐요? 예, 상향료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해를 그려. 해를. 여기다 해를 그리라고요. 쨍하고 볕들 날. 따라서 해를 그리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량주택의 경우는 아까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게 우리말이고 시험에 나온 말은 그냥 있어 보이게 저소득이 원인이다. 대책은 돈 있으면 된다. 그 말은 실질 소득이 향상되면 된다. 이제 문제로 가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자꾸 매칭하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틀린 걸 고르래요? 네. 하향여가 가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예요. 되게 쉽다니까.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걸 상향여가를 한다 했죠? 세 번째, 저소득 가구와 침입과 천의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 입지가 변화될 수 있죠?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네 번째,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개량 비용이 더 크대. 그러면 개량 비용이 더 크니까 수리 안 하겠지. 저소득층 들어오겠지. 하향여가 가정 발생하기 쉽죠? 여기다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라고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주어도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에서 저가주택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 5번의 여가가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건 고소득 가구의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해요. 부의 외부 효과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항상 고소득층이 주도적으로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효율적 시장에 관한 이야기로 건너가 볼까요? 여러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책의 경우를 펴보시고 자, 그러면 효율적 시장의 경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정보가 딱 발표가 되면 그가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주식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발표가 나면 그 지역 땅값 집값 올라가지. 어느 회사가 투자했다 어떻다 하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죠. 다 뭐예요?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효율적 시장인데 이 효율적 시장은 구분하면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약한 형태, 두 번째는 준강한 형태, 세 번째는 강한 형태입니다. 이거를 약형, 준강형, 강형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약한 형태, 준강한 형태, 강한 형태 세 개 있습니다. 절대 딱 세 개지 준약성은 없습니다. 초강성 이런 것도 없어. 딱 세 개입니다. 뭐에 따라 구분하느냐?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구분합니다. 여러분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됩니다. 현재나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준강성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까지는 반영됩니다.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됩니다. 이때 여러분 유념할 것이 요거 두 개. 요건 세상에 나온 정보입니다. 세상에 나온 정보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표된 정보. 뭐라고요? 공표된 정보.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이 두 개 다 시험에 나온 말입니다. 공표된 정보라고도 하고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라고 합니다. 요거 세상에 나온 정보. 근데 여러분 미래의 정보는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공표되지 않은 정보.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까지만 반영되면 약성입니다. 근데 공표된 정보가 반영되면 요러면 준강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공표된 정보까지 반영되는 게 뭐라고요? 네, 공표된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게 준강성이에요. 그거 약성 아닙니다. 약성은 과거의 정보까지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반영되면 그건 강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분석 방법입니다. 과거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요 과거 정보입니다. 요거 기초로 해서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주식시장의 과거의 자료들, 차트라든가 과거의 추세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주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료를 갖고 현재의 부동산의 가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 여러분은 외우실 때 약술이라고 외우세요. 뭐라고 외우라고요? 약술. 왜?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요.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를 갖고 현재의 부동산 가격, 현재의 주가를 분석하는 것. 항상 여기서 분석하는 건 현재의 가격, 현재 시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현재라고 하니까 중강성 아닌가요?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약성도 현재의 가격을 분석해. 뭐 갖고? 과거 정보 갖고. 중강성은 과거, 현재 정보 갖고 분석해요.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근데 말이 비슷해서 이 두 개가 헷갈리니
여러분은 기술적 분석은 약성에서 하는 거야. 약술이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과거와 현재 정보 갖고 분석합니다. 근데 말이죠.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분석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석 불필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정상이윤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정상이윤보다 넘어서면 초과이윤, 정상이윤보다 그걸 넘어서면 무조건 초과이윤이에요. 정상이윤보다 못하면 손실이에요. 그러면 초과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상태, 그게 정상이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잘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 상태, 손실도 제로가 되는 상태, 초과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상태, 그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느낌이 와닿도록 하는 게 똔똔. 그러면 초과이윤은 대박. 그게 뭐예요? 초과이윤. 정상이윤은 똔똔. 그러면 손실은 쪽박.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얘는 똔똔 개념으로 이해하시라. 이건 다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 약성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똔똔 가능해. 중강성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똔똔 가능해. 강성에서도 똔똔은 가능해. 정상이윤은 가능하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똔똔 개념하고 정상이윤 개념은 100%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느낌상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이해하셔라. 자, 그럼 똔똔 넘어서면 뭐라고 그랬죠? 예, 초과이윤 대박. 초과이윤은 가능한가? 어느 정도로 가능한가? 여러분 약성시장의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정보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보 갖고는 안 돼.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현재나 미래의 정보로는 가능해. 초과이윤 가능해. 중강성에서 사람들이 어떤 정보 갖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 정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 대박 내려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미래의 정보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정보가 그 시장에서 우수한 정보거든요. 근데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박을 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이윤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약성에서 이런 정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이런 정보를 우수한 정보라고 말한다면 그게 공짜일 것 같아요? 공짜 아닐 것 같아요? 공짜 아니에요. 이 정보라는 걸 얻는 것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걸 있어 보이게 정보 획득 비용, 줄임말로 정보 비용이라 그래요.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니까? 이 정보에 대한 정보 비용? 얘도 이 정보에 대한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얘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 정보의 가치가 얼마냐면 이 정보를 가지면 1,000만 원 벌 수 있대. 1,000만 원 벌 수 있대. 그럼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돈 내래. 정부 대가로 돈 내래. 500만 원 내래. 그럼 얼마의 초과이윤이 있는 거예요? 500만 원의 초과이윤이 있지. 정보 비용이 300만 원이래. 초과이윤 얼마예요? 700만 원. 근데 정보 비용이 1,000만 원이래. 그럼 초과이윤이 있어 없어? 없어. 똔똔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정보에 대한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인데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5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초과이윤이 얼마고? 500만 원이고 300만 원 내라고 하면 초과이윤이 얼마고? 700만 원이고 근데 1,0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초과이윤은 제로가 된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 현실의 시장은 여기까지만 보고되고 있어요. 중강성까지만 보고되고 있어요. 이건 이론적 시장이에요. 이론적 시장인데 효율적 시장이라는 그 의미를 따지면 가장 이게 효율적 시장의 의미에 가깝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죠. 왜?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니까. 초과이윤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보 비용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 문제로 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아는 거를 문제로 매치를 못 시키는지 한번 연습해봐요. 확인 한번 해봐. 온몸으로 느껴봐요. 자, 봐봐요. 둘이 짝을 맞춰보래. 이건 뭘 것도 없고 세 가니까. 자, 이게 어떤 것들인가 확인해봐요. 과거 정보 분석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는 건 약성. 근데 중강성은? 중강성도 되지. 강성은? 강성도 되지. 다 돼. 그래서 얘는 약성, 중강성, 강성 다 된다. 그 다음 요거는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 현재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약성에서 현재의 정보로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걔는 안 되고 중강성에서는 얻을 수 없고 강성에서도 얻을 수 없으니까 뭐하고 뭐가? 중강성하고 강성이 돼.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 이거는 뭐에만 해당되는 거? 강성에만 해당돼. 지금 뭐 여러분 알아 몰라 지금? 다 아는 거죠? 근데 답을 못 찾는다?
다 아는데.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몇 번일 것 같아요, 느낌상? 몇 번 같아요? 몇 번 같냐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답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 답을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때 몇 번 찾는다? 네, 5번 이렇게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에 A의 약성에 해당되는 거, 약성이 들어가는 거 뭐밖에 없어? A에 약성이 들어간 게 뭐밖에 없냐고. 그래, 기억밖에 없잖아. 그러면 중간성이 들어간 건 A 뭐하고 뭐요? 그게 기억하고 니은이지. 그럼 강성이 들어간 건 기억, 니은, 디귿. 그러니까 몇 번이야 답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답을 다 구하고도 못 찾는 그 정도의 경우를 경험하신다. 답을 다 알아. 되게 잘하셔. 그리고 답은 못 찾아. 그러니까 자꾸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 비싸면 안 산다 다 한다니까.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준다 하는 순간부터 쫄아. 등호 넘어가면 부호 바뀐다는 거 다 알아. 함수라고 말하는 순간 얼어붙어. 근데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늘상 그랬다니까.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나중엔 되게 잘했다니까요. 하기도 전에 미리 지레 겁먹고 나 안 할 거야 이러신 분도 계신다니까요. 아니, 등호 넘어가면 부호 바뀌는 거 다 알아. 근데 있어 보이게 수요함수 하는 순간 그러는 거죠. 지나봐요. 진짜 잘하신다니까. 안 풀어. 그냥 눈으로 보면서 답 몇이에요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좀 걸려요. 그러니까 답까지 마치고 답을 2번 못 골랐다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이거 연습하시다 보면 늘어요. 아셨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냐?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요.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만 갖고는 답을 못 찾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아까 정보의 가치가 있고 정보 비용이 있다고 그랬죠? 딱 둘이 같으면 정보로 인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안 와요. 제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정보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인데 정보 비용도 1,000만 원이면 둘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그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정보로 인해 초과이익을 못 얻는 시장. 중강성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시장을 크게 완전 경쟁 아니면 제가 불완전 경쟁으로 구분해 볼게요. 완전 경쟁 아니면 불완전 경쟁으로 구분해 볼 텐데 거기에서 정보의 가치, 정보의 비용, 초과이윤 이걸 따져볼 텐데요. 자, 이런 거 위시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가 다 공개돼 있죠. 그러면 정보의 가치가 얼마야? 0원이야.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0이라고. 그럼 정보 가치가 0이면 정보 비용도 0일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걸 뭐하러 사? 그러면 양쪽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초과이익도 0이야. 그럼 양쪽이 같아서 초과이익이 0이면 그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맞아.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이제 불완전 경쟁 얘기 좀 하자고요. 정보 어떤 물건이 예를 들어 이런 물건이 1,000원이라 합시다. 문구점 간이 다 돌아다니면 다 1,000원이래. 1,000원이겠군. 이렇게 안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거 900원에 파는데 안다? 같은 회사 거야. 근데 900원에 팔아? 나 그거 알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보 알려주면 그 정보는 얼마 가치가 있어? 100원 가치가 있어요. 그 정보를 알면 9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이렇게 말해. 알려주고 100원 내.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초과이익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50원 내. 100원짜리 정보 알려줬잖아. 50원 내. 그러면 50원의 초과이익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면 저기다 억원이라고 붙이세요. 억원이라고. 그러니까 억원이라고 붙이면 여러분들이 좀 와닿을 거예요. 얘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당 효율적 시장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에다 표시하면 여기는 할당인 부분이에요.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이만큼의 할당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 경쟁이 더 넓어, 할당이 더 넓어? 봐봐, 눈으로 보면서요. 할당이 높지. 할당이 높잖아. 그럼 완전 경쟁이 할당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제가 이렇게 말로 할 거예요. 시험 문제 말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OX. 그게 O란 말이에요.
항상이란 말은 어떤 때 쓰느냐? 예외가 하나도 없거나 이렇게 포함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언제나 반드시 꼭 항상 이런 거는요. 예외가 없을 때 이렇게 포함관계에서 써요. 예외가 없을 때 쓸 수 있고 포함관계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뒤바꿔서 할당혈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불완전 경쟁도 할당혈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는 할당이 아닌 부분이에요. 할당이 아닌 부분이란 말이에요. 비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해보자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 투기가 발생하게 안 하게? 투기는 먹을 것 있는 곳에서 투기가 발생해요. 투기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여기 안 해요. 여긴 발생해요. 그러니까 초과윤이 있는 곳에 투기가 있어요. 초과윤이 있는 곳에 투기가 있다고. 그럼 초과윤이 왜 발생하냐면 남들보다 정보를 값싸게 샀기 때문에 발생해. 그럼 정보를 값싸게 사면 초과윤이 존재하고 투기는 나타나게 돼요. 자, 질문합시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게 완전한 표현이게 아니게? 아니에요. 여기는 불완전인데 투기 발생하지 않잖아. 그럼 바르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까닭은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해서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자로 문장이 나오면 온지 X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문장을 책으로 읽고 내용 정리하고 또 복습 문제 풀면서 한두 번 틀려보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느는 거예요. 적응력이 생기고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또요? 또 보실까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병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어느 시장에 정보병이 존재한다면 그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이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항상 할당혈적 시장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고. 그러나 할당혈적 시장이 완전 경쟁이다. 그 말은 틀리고. 왜냐하면 불완전 경쟁도 할당혈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병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 따라서 어느 시장에 정보병이 존재한다면 그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다 라고 해야 되며, 그렇죠? 또한 할당혈적 시장에서는 정보병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다시 여기가 빨갛게 묶은 게 할당이죠. 할당에서는 정보병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할당에서는 정보병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울러 할당혈적 시장과 절대 같이 쓰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할당에서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오면 안 돼. 투기는 왜 발생하느냐? 초과인 때문에 발생해. 초과인은 왜 발생하느냐? 정보를 값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정보를 값싸게 사서 초과인이 존재하면 투기는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시장을 패배시킨다고 말해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정보를 값싸게 샀겠죠? 그래서 엄청난 초과인을 누려서 투기가 나타났겠죠. 그리고 안 들켰다면 바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러면서 사람들을 비웃었을 거예요. 그게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거지. 그런데 뉴스에 나왔네. 그리고 이렇게 잡힌 거지. 요게 할당 효율적 시장과 관련해서 할당에서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당이 아닌 곳에서만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와 초과이익 문제에다 접목을 할 거거든요.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와 초과이익 문제로 이것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덩어리가 크잖아. 문제. 1년 후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 조건이 주어질 때 투자자가 살 수 있는 가격도 되며 토지 소유자가 팔 수 있는 가격은 얼마고 정보 가치는 얼마고 정보 현재 가치는 얼마고 초과이익은 얼마인가를 다 구해봐라. 그 다음에 대형 할인점 입점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입점 예정지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50%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들어설 가능성 50%,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 50%. 1년 후에 대형 할인점 들어서면 그 입점 예정지 인근의 토지는 8,800만 원 되고 들어서지 않으면 6,600만 원이 됩니다.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사실은 이번 과정에서 아직 안 배운 부분입니다. 투자론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가 살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팔 수 있는 가격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하느냐? 기대값을 현재 가치하는 겁니다. 그럼 들어서면 얼마죠? 8,800. 가능성 얼마죠? 50%.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아직 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더 할 겁니다. 들어서지 않으면 얼마죠? 6,600.
가능성 얼마죠? 50%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현재 가치 해야 됩니다. 요구식률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저걸 계산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8,800 곱하기 0.5 한 다음에 금액이 이퀄 눌러. 그럼 이제 4,400이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다 4,400 쓰겠지. 그리고 다시 6,600 곱하기 0.5를 눌러. 그러면 3,300이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다 3,300 써놓거나 아까 거하고 2개 더해서 7,700 이렇게 구한다고. 계산기 그따위로 쓰면요 주인을 욕해요. 계산기가. 에이 주인 이렇게. 내가 계산기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사용해? 그렇게 하지 마요.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을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계산기를 꺼내세요. 계산기를 꺼내시고 이게 두려움이 있고 계산 문제에 두려움 많이 있는 분들일수록 계산기 안 가져와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안 가져온다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되게 돼 있어.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못하고. 갈게요. 8,800 누르시고 곱하기 0.5 일단 저걸 이렇게 누르라고. 8,800 곱하기 0.5 눌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M 플러스를 눌러. 자, M 플러스를 찾으셔. 있어요? 저 M 플러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요 일단 요걸 계산해서 계산기에 저장해라 그런 뜻이야 이게. 메모리 하라 그런 얘기야. 자, 메모리 했어요? 그리고 뒤에 걸 또 계산하셔. 6,600 곱하기 0.5 하셔. 그리고 다시 또 메모리 해야 돼. M 플러스 누르시고 지금 앞에 것과 뒤에 것 계산한 거 불러내야 되겠죠? 메모리 한 거를 need 읽는 거 화면에 나타나게 하라가 MR이야. 자, 해보실래요? 7,700 나왔어 안 나왔어? 바로 나왔잖아. 그 상태에서 현재 가치니까 나누기 1.1 하셔요. 나누기 1.1 하시면 7,000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번에 계산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계산기 따로따로 안 했지. 요 계산은 하고 따로도 계산하고 2개 더해서 나누지 안 하고 순서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8,800 곱하기 0.5 M 플러스 6,600 곱하기 0.5 M 플러스 MR 나누기 1.1 했더니 한 번에 나왔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찍어 놓으시면 계산기 누르는 법을 하시고요. 그럼 한번 저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할 거니까 사실 이거 안 찍어 놔도 다음번에 또 할 거라고. 계속. 자, 이제 일단 계산했네. 7천만 원 나왔어요. 근데 7천만 원 이게 살 수도 팔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정부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정부의 현재 가치로 가볼게요. 자, 요까지 이제 하나 구했고 정부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럼 정부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확실성화의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가치를 빼야 돼. 그 불확실성화의 가치가 뭐냐면 지금 구한 이거거든요. 그럼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는 들어서는 게 확실하면 얼마였죠? 8,800 누르시고 나누기 1.1 하십시오. 그럼 얼마죠? 8,000. 그죠? 그럼 아까 불확실성화 현재 가치 잘 몰랐을 때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를 때 현재 가치 얼마였죠? 계산한 게 7,000 빼셔요 이렇게. 그러면 1,000만 원이 정부의 현재 가치야. 근데 아까 초과인도 구하라 그랬죠? 근데 누군가가 정보를 300만 원 주고 샀다고 쳐. 그럼 정보비용이 300만 원이면 초과인 얼마게요? 700만 원이에요. 이건 다 암산할 수 있어. 그럼 시험엔 뭐가 제일 잘 나온다고? 정부의 현재 가치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고. 그럼 정부의 현재 가치 문제가 제일 잘 나왔을 때 저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아까 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2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도 하지 마요. 그것도 복잡한 일이에요. 그렇게도 하지 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요령을 알려드리면 그냥 개발될 경우의 가치에서 아직 적지 마요. 개발될 경우 가치에서 개발 안 될 경우 가치를 빼. 2개를 합쳤어 제가 식을. 그리고 여기다 개발 될 확률이 아니라 2개의 식을 합쳐보니 개발 안 될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될 확률 안 될 확률? 안 될 확률. 그리고 나누기 1 플러스 요구식률. 자, 한번 해야겠어요. 하고 찍어놓던가 해요. 자, 개발될 경우 금액이 얼마였지? 8,800 누르세요. 빼기. 개발 안 될 경우 6,600 하세요. 그 다음 절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곱하기하고 나누기하고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원래는
이걸 계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코를 눌러야 돼. 사칙연산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먼저 계산해서 1코를 눌러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계산기는 사칙연산을 무시한다고. 멍청해서. 그러니까 이걸 누를 필요가 없어. 괄호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8,800 빼기 6,600 했죠? 이어갑니다. 곱하기 개발 안 될 확률이 50%니까 0.5 나누기 요구 수익률이니까 1.1 그리고 이퀄 해버리면 바로 답이 1,000만 원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0초도 안 걸려 이런 문제 풀면. 그럼 앞으로 이런 기출들을 계속 나왔는데 이런 기출을 10초 안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 쉽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필요하시면 찍어 놓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요령으로 할 거라고. 개발될 금액, 개발 안 될 금액 빼 개발 안 될 확률 나누기 1은 무조건 써야 돼.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해주면 끝. 그러니까 저런 문제 푸는데 10초도 안 걸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보세요. 앞으로 모의고사도 잘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정형화돼 있어. 알려드린 것들만 잘 하시면 거의 다 맞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럼 우리 쉬었다가 이제 지대 이론으로 들어갈게요. 쉬었다 하시죠.